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매듭이 풀리나 싶었던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가 또다시 난관에 봉착한 모습입니다. 어제 대구시가 의성군도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배치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발표하자 경상북도가 의성군은 단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 최근까지 경북도의 중재로 대구시와 의성군 간의 화물터미널 배치 대안을 찾기로 협의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니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대구시와 경북도가 직통도로 개설과 스마트항공 물류단지 조성 계획 등을 밝히며 의성군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은 내일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관계자들의 조정과 협력으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21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가을 비가 꽤 듬뿍 내렸는데요.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황이지만 오늘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안동 24도, 봉화는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경북에서도 크고 작은 30여 건의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북부권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동 8건, 청송과 영양, 예천 각 2건, 영주와 의성 각 1건인데요.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영주시 가흥동에서 갑자기 쏟아진 비로 도로가 빗물에 잠겼고 밤 9시 30분쯤에는 안동시 이마면에서 토사가 도로로 쏟아져 차량 운행에 차질을 빚었고요. 비슷한 시간 의성군 의성읍에선 도랑물이 넘칠 정도로 불어나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했고 영양군 청기면에서는 주민이 차량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에도 안동시 태화동의 한 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져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그 밖에도 북부 지역에서 주택이 침수되고 하천이 넘치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인해 하천 등에 물이 불어나 있고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산사태 발생 우려도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내일까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어 바람도 순간풍속 시간당 72k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은 종일 선선하겠는데요. 한낮 기온 23도가 예상되면서 어제보다도 조금 낮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렸던 많은 비로 경북 동해안에서도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울진과 영덕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울진에서만 피해 신고 7건이 소방에 접수됐는데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울진 후포면에 주택 뒤 밭둑에 토사가 유출돼 주민 1명이 대피했고요. 오후 4시 반쯤에는 울진 평해읍의 한 주택이 배수 불량으로 침수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현재까지 주택 침수나 토사 낙석, 나무 쓰러짐 등 울진에서 7건 등 모두 10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력을 전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림청은 오늘 새벽 울진군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보를 내렸고요. 현재 전국적으로도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예상치 못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지자체의 대피 안내 시 마을 회관과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순간 풍속 17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시간당 1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면서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현재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북에서 북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1.5에서 3m로 계속해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며 안개가 많이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상의 풍랑경보로 인해 통제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19일 양양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남한권 울릉군수, 김진아 양양군수를 비롯한 여객 항만 분야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울릉군 현포항과 양양군 수산항을 오고 갈 정기 여객선 운항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주요 협약 내용은 울릉 양양 정기 여객선 운항 허가 공동진행, 여객선 운항 관련 협의, 양양공항 울릉공항 간 연계, 자매개련 및 농수산물 관광 콘텐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 홍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울릉군은 현포항과 수산항에 정기 여객선이 운항이 된 후 수도권 지역 관광객들이 더 가깝고 편안하게 울릉도를 방문하게 되며 울릉군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도산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에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 상공회의소가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대구 회생법원의 빠른 설치를 건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대구 상공회의소 문인환 조사 홍보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인환 조사 홍보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회생법원 대구 시민에게는 좀 낯섭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회생법원이라는 것은 개인 또는 법인의 회생, 파산 등만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불량, 개인 파산 등이 있고 기업은 네. 부도, 법정 관리 등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만 전담하는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생법원이 필요한 이유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기업이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 구조도 세분화되고 있는데 이와 맞추어서 도산 파산 사건도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전부터 회생법원 신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회생법원을 필두로 회생법원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에는 지금 회생법원이 없는 상황인데 다른 지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단 3곳의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서울 회생법원 처음으로 개원했고 서울에 있고요. 예, 올 3월에 이제 부산하고 수원에 회생법원 들어섰습니다. 현재는 대구, 대전, 광주 등 3개 지역의 회생법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전국에 3곳만 이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지역경제계에서는 이 대구의 회생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쉽게 설명하면 경제 고도화되면서 회생법원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도산 사건이 많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구는 회생법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법원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대구의 도산 사건 한 1만여 건 정도 되는데 네. 작년과 비교하면 2천여 건 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5.7% 증가한 것인데 같은 여건에 있는 대전, 광주에 비해 대구가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대구는 또 법인 파산도 같은 기간 동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대구가 관할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대구지방 파산부의 관할 인구가 한 495만 명 정도 되는데 대전이 한 395만 명, 광주가 한 324만 명입니다. 네. 대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많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대구가 어느 정도보다도 회생법원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뭐 특히 대구는 대기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광역시 중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인데 뭐 자영업 비중도 전국에서 제주도, 강원도 다음으로 대구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 여건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버틸 여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파산 사건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어떻게 봐도 대구 지역의 회생법원이 빨리 생겨야 되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주민과 기업들은 이제 도산 후 경제활동에 복귀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에 좀 영향을 끼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실제 법원 통계를 보면 회생법원 설치된 지역하고 미설치 지역 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법인 회생 같은 경우에 회생법원이 있는 서울은 평균 처리일수라는 게 있는데 한 29.2일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한 50.5일 정도 되는데 회생법원이 있는 서울보다 처리 기간이 2배 가까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파산도 서울은 빨리 처리되는데 서울 이외 지역은 좀 늦습니다. 183일 이상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구는 관할 인구도 많고 사건도 많은데 현재 도산 사건 처리하는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밀려드는 사건에 자기들 감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에 복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지역 경제에 크고 작은 공백이 생긴다는 말인데 네. 당연히 회생이 어려운 기업, 한 개의 기업이 증가하면은 뭐 건전 기업에 돌아가야 할 인력, 자금 등 파이가 적어지겠죠. 그렇죠. 그 한 개의 기업에는 관리 처리가 늦어지면 경제의 교란 작용을 일으킵니다. 경제 정화를 위해서도 회생법원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구와 대전, 광주 이렇게 3개 지역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 중인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2017년에 서울 회생법원이 설립됐고 이후 지방에서도 뭐 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이 커져서 지난해 9월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다수의 입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네. 법안의 골자는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 있고 물론 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법원 소재지 가운데 부산과하고 수원만 회생법원을 설치하자는 대안이 가결되면서 대구와 대전, 광주는 빠져버렸습니다. 세 곳이 빠졌군요. 예. 우리 지역에서는 당연히 회생법원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게 무산된 겁니다. 예. 그래서 누락된 3개 지역 대구, 대전, 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올해 2월 국민의힘 전주의 국회의원이 재차 발의했습니다. 이후 몇몇 국회의원 발의도 이어졌는데 현재는 전주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가장 이제 필요한 곳이 제외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좀 여기에 대처해야 할까요? 뭐 일단 국회하고 대법원에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되어 있긴 있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 빨리 회생법원이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그런데 원래 발의한 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국회의원의 법안엔 대구가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뭐 대구가 패스되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최근 우리 대구 상호회에서는 여야 정당하고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의 대구 회생법원에 조속한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앞으로 국회하고 대법원에서는 지역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고요. 대구시를 비롯해서 지역민, 시민사회에서도 회생법원 설치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길 희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에는 한계 기업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역 기업들의 동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뭐 잘 아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면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뭐 상고 현상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반기 지역 경기는 뭐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이 상저하저형 L자형 보일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상에서 조사한 기업 경기 전망 조사 결과도 4분기 제조업 전망 BSI가 한 74, 건설업은 한 54로 나타났습니다. 네. 3분기에 연속적으로 기준치 100을 하회했습니다. 주요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 산업,
그동안 완성차 대미 수출 호조 등으로 호전세 보였는데 4분기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하고 3분기 호경기에 대한 비교한 기저효과 요인 등이 좀 더 크게 작용해서 네. 4분기에는 경기가 꺾일 것으로 기업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 기계부품 제조업은 뭐 설비 투자 침체, 원자재 금리 상승 등에 따라서 원가 부담이 좀 많이 증가해서 경기 침체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섬유 산업은 굉장히 좀 어려운 산업인데 이제 동절기 시즌 계절적 성수기죠. 그리고 명교직물 등 일부 품목 재고 감소 등으로 해서 4분기에는 경기가 바닥 국면 지나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회생법원 설치도 이제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금리, 유가, 환율 등 매크로 변수는 정부도 어쩔 수가 없는데 기업들이 파산하는 것은 피할 수는 없지만 견실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원인은 뭐 판매 부진, 무리한 사업 확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납품 대금 회수 지연하고 거래처 연쇄 부도는 기업 당사자 잘못이라기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네.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거래처 때문에 예기치 않게 피해를 보는 연쇄 것인데 부도하는 거군요. 예, 이런 피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매출 채권 보험 제도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 매출 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도 시행은 정부의 위탁을 받은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악화로 보험료 부담, 그다음 보험 특성상 보험 가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네. 보험 제약 조건도 있습니다. 가입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 정도까지가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용도 미달인 기업은 아예 매출 채권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보험 한도도 어음보험 포함해 가지고 최대 100억 원까지가 그 정도인데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예. 정부에서는 그 매출 채권 보험 제도를 특히 중소기업은 좀 의무적으로 가입해 하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 주면 좋겠고 현재 각 지자체에서도 보험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지원 금액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기업들도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 마련과 함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또 대구 회생법원 설치도 지역에서 계속 시급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 오늘 들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 문인완 조사 홍보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올 여름도 정말 더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섭취를 했던 가공음료와 빙과류로 인해서 건강에 신호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당류 섭취 줄이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구에 위치한 대구 시민 건강 놀이터에서는 당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생애주기별 체험, 실습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는 식품 모형을 통한 간식 속 담 함량 확인과 과일맛 우유 만들기 체험으로 가공 음료 속의 당 함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네. 또 성인을 대상으로는 단맛 미각 판정과 체성분 측정, 그리고 제가 함께한 건강청과 피클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당과 함께 나트륨 섭취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참여한 분들에게 평소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짠맛 식태도 조사 설문이 있거든요. 나는 건어물이나 생선 자반 같은 거 좋아하는지, 젓갈류가 식탁에 없으면 섭섭한지 리플릿만 살짝 내려보시면 종이컵이 5개가 있는데 강도와 선호도 이렇게 5번까지 계속 물 먹고 식료 먹고를 반복할 거거든요. 서로 뭐 나왔는지 이렇게 들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색깔이 완전 알록달록하죠? 노란색 이상으로 나오신 선생님들 조금 주의해주세요. 식사하실 때 소금 섭취를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되어 있거든요.
생강죽 만들기 위해서 생강 껍질 까고 있어요. 네, 용산동에 사는 김은희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반찬이나 뭐 그냥 간식 정도로 많이 먹게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당이 없어도 적게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거의 음료수 종류는 안 먹고 거의 섭취하지 않도록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요즘은 간이 센 거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간이 너무 세구나 싶으면 좀 적게 먹게 되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아, 오늘 청을 만들어 봤는데 영양 정보 같은 것들도 좀 더 알게 돼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음식이나 식품 같은 걸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볼 것 같아요. 저는 감삼동에서 온 조윤지입니다. 제가 반찬할 때 설탕 쓰는 거 외에는 주스도 잘 안 마시고 물만 마시고 거의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나트륨은 제가 이제 반찬할 때 약간 짭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많이 먹어요. 음료 같은 것도 주스나 탄산 마시고 과자도 밥 먹고 나면은 바로 과자 무지 뜯어서 먹고 제가 자꾸 잔소리해도 안 듣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당 섭취를 좀 줄이고 신경 써서 요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단짠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달고 또 짜게 먹는다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을 훌쩍 넘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WHO 기준으로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인데요.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3038mg으로 1.5배나 높습니다. 네. 더불어 당류도 하루 58.4g으로 권장량 50g을 넘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과일에 이 설탕을 굳혀 만든 간식인 탕후루의 경우에는 한 개에 든 당류가 25g이라고 합니다. 야. 그렇다면 한 개만 먹어도 하루 당류 권장 섭취량의 이 절반을 채우는 셈인데요. 그러네요.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참 중요하겠죠. 자세한 이야기는 영양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건강놀이터 건강식체험관에서 영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송유미 영양사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당류와 나트륨 줄이기 이론 교육 및 건강피클 건강청 만들기 조리 실습 교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WHO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하루 총 열량의 10% 미만, 그러니까 하루 필요 열량이 2000kcal인 경우라면 당류를 50g 미만으로 섭취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하루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하루 총 열량의 7.5%로 권고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3명 중 1명 이상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을 구매하실 때 영양 정보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으니 당류 함량을 확인해서 당류가 적게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평소에 좀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소금에 절인 음식은 절제해야겠고요. 또 식사를 하면서 국물은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먹지 말고요. 네, 또 나트륨 배출에 좋은 칼륨이 많은 바나나와 감자 등의 과일과 채소를 자주 먹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이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노력, 식사를 할 때마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약 혼자 실천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대구 시민건강놀이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건강놀이터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부센터장 박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놀이터는 대구광역시에서 2017년 12월에 개소한 광역단위 시민건강지원센터로 대구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식 체험관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월 1, 2회 건강청 피클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철 식재료와 자일로스 설탕 등을 이용한 당류 줄이기 조리 실습이나 영양 성분 표시 활용법 등 생활 속에서 당류 섭취를 줄이는 습관을 바꾸기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 운영하여 대구 시민이 당류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개선하고 건강 형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놀이터는 모든 체험과 상담 교육이 무료로 이루어지는 시설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각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어 더욱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건강놀이터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조금씩 당류와 나트륨의 섭취를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윤가은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 기자가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초등 돌봄 교실 관련 뉴스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청취자분들이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이 늘봄 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같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돌봄 업무에서 배제하고 돌봄 전담사들이 이 관련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타시도와 비교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돌봄 교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돌봄 교실은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채용한 돌봄 전담사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인데요. 네. 이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학교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오후 시간대에 이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학교 여건에 따라선 저녁 시간까지 이 교실을 연장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늘봄 학교도 있는데요. 예. 기존의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결합한 개념이고 또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봐주고 있는데 이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양질의 교육 돌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행이 됐고요. 예. 이용하는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올해 3월 초 기준인데 초등 돌봄 교실의 대기 인원이 전국적으로 약 1만 5천여 명이었다고 하고 또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지만 교육부가 2025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이걸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기 인원이 많군요. 네. 예. 확대 시기를 내년으로 좀 앞당기겠다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 네, 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학부모 반응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예. 교육부가 애초에 2025년으로 발표했던 시기를 당겨서 내년부터 이 늘봄 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올해 1학기엔 5개 지역에 210여 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이 됐고 2학기부터는 8개 지역 400여 개 초등학교로 시범 운영이 확대됐고요. 예. 최근에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 중에서 현장의 호응이 가장 뜨거운 분야가 늘봄 학교라면서 내년도 전국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반발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늘봄 학교는 기존의 돌봄 교실에서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이제 운영을 하는 거네요. 네, 아이들을 예. 돌보면서 여러 음악이랄지 프로그램을 여러 진행하는 거네요. 예, 네네. 그리고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학교에 머물 수 있는 건데 학생들이. 네. 근데 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인프라 문제가 꼽힙니다. 이 늘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별개의 공간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특히 수도권 같이 좀 과밀 학급이 몰린 곳에서 중요하게 지적이 되고 있고요. 네. 대구 경북을 포함한 지역에서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늘봄 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지적인데요.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지금 시범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확산을 하겠다는 건데 이 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이 먼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돌봄 교실이나 늘봄 학교에서는 돌봄 전담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요? 아이들을 네. 돌보는 게 아닌가요? 네, 돌봄 전담사가 기본으로 있는데 이 사실상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 계획을 짜거나 예산을 다루거나 강사를 선정하고 공문을 작성하는 이 행정 업무들을 교사가 맡는다는 건데요. 이 돌봄 전담사도 6시간제가 있고 8시간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업무 분담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는 대략의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개별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커지는 문제도 있는데요. 지난 13일에 한국교육개발원이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학교 업무와 이에 따른 학교 인력 구성 변화로 구성원 간 갈등이 그동안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학교에 밀려드는 정책들을 수행하고 보조하기 위해서 여러 직종이 생겨났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돌봄 교실과 늘봄 학교 통해서도 돌봄 전담사, 방과후 강사 같은 직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예. 근데 이런 많은 학교 업무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업무가 전문화, 세분화돼 있고 또 근무 시간, 처우 같은 여건도 직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서로에 대한 적대심이 좀 깊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모호하다는 것 같네요. 그렇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결정을 미루고 또 학교 안에서는 여러 권력 관계에 의해서 네. 업무 분담이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대구 상황은 어떤가요? 네, 대구 교육청은 지역 내 초등학교 230여 곳을 돌봄 학교로 지정을 했고 500여 개 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교육청에 등록된 돌봄 전담사는 380여 명이고 네. 이 돌봄 전담사 1인당 2개 교실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늘봄학교 모델 연구학교 4곳을 선정해서 최대 오후 8시까지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2곳이 교사의 돌봄 업무를 배제하고 또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합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 8시간제 돌봄 전담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교사는 교사 업무를 보고요. 네, 아무래도 예. 6시간제보다 8시간제 돌봄 전담사가 많을 경우에 네. 이제 행정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사들이 훨씬 좀 부담이 덜한 상황인 거죠. 네. 다만 대구나 경북교육청 그리고 광주, 강원, 충남교육청 등 5곳은 6시간제 돌봄 전담사 중심으로 이 돌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교사들이 이 돌봄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조건 개선, 그러니까 돌봄 전담사의 근무 조건 개선과 교사의 부담 완화를 대구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사가 돌봄 업무를 담당하면서 생기는 불편함이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구 지역 교사 교육 공무직 노조에서 최근에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가 돌봄 업무를 담당하면서 생기는 불편함으로 이 수업이나 학급 운영, 생활지도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82.3%가 나왔고요. 돌봄은 전담사, 행정 업무는 교사가 맡는 이 비효율적인 이중 체계에 문제가 있다. 네. 76% 가까이 나왔습니다. 또 긴급 돌봄 발생 시 이 대체 인력 투입 등에 대한 부담이 있다. 68% 나왔고요. 학교 구성원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42% 이렇게 높은 비율로 중복 선택이 됐습니다. 네. 또 돌봄 전담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근무 시간 확대를 통해 확보해야 할 업무로 각종 행정 업무, 돌봄 교실 준비와 정리, 이 외에도 학부모 및 학교와 소통 등이 꼽혔습니다. 실제 이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니 교사인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 지부장은 교육청이 계속해서 업무 경감을 외치고는 있지만 이 업무 경감 대책이 업무가 될 지경이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또 현장 업무 가운데서는 이게 교사의 일인가 싶을 정도로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돌봄 교실 업무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돌봄 전담사이신 김윤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면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돌봄 전담사는 근무 시간 확대를 통해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간의 업무를 잘 완전히 분담을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인가요? 그렇죠. 예.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대구 교육청은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대구 교육청 측은 교사들의 돌봄 업무 중에 단순 행정 업무도 있지만 특기적성 프로그램 섭외 같은 이제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왜 대구는 6시간제 돌봄 전담사 중심이냐 이렇게 물어보니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따라 이 돌봄 전담사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청도 있지만 대부분 6시간과 8시간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예산 문제도 있겠네요.
네, 결국 돌봄 전담사의 시간을 늘리고 이 업무를 명확하게 분담하는 게 예산 문제도 걸려 있을 텐데요. 이 늘봄 학교를 시범 운영 중인 경기 등 5개 시도교육청만 해도 정규직인 돌봄 전담사가 추가로 지원된 학교가 한 곳도 없었고요. 대부분 기간제 교원이나 자원봉사자, 비정규직 행정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이 쉽지 않고 또 그에 따라 교사 업무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자, 이렇게 초등학교 돌봄 교실 확대를 둘러싼 교사와 돌봄 전담사들의 요구들 각자 또 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있는데, 예, 취재를 해본 김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저는 아이가 없어서 이걸 돌봄 교실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공부를 해야 했는데 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런 공교육의 역할도 좀 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초등 돌봄 교실이 그런 변화에 맞춘 매우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학부모나 학생의 요구를 이유로 들어서 그 부담을 학교 현장 인력들에게 좀 무리해서 추가로 지게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장의 대부분 목소리였고요. 예.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은 95조 6천억여 원인데 올해보다 6조 이상 감액될 예정입니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쓰도록 의무 배정하는 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6조 이상 줄어들었는데요. 당장에 또 현장에서는 내년 유치원, 초등, 중등 교육 사업이 차질을 빚을 거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고요. 네. 늘봄 학교 확대를 하겠다는데 이 정책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현장의 만족도가 높다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학교의 여러 주체들이 건강하게 또 무리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 점검하는 것부터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뉴스맨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대구 문화 오디세이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우리 사회자분은 클래식 좋아하십니까? 좋아는 합니다. 네, 듣는 건 좋아해요. 네, 우리 시민분들도 요즘 네. 이 클래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클래식 음악 감상실인 녹향 얘기와 또 한국 전쟁기 당시부터 우리 대구가 음악의 성지 역할을 하게 했던 르네상스, 그리고 아직까지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클래식 음악 감상실인 하이마트, 우리 대구의 소중한 음악 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뭔가 레트로한 감성을 자극시킬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제일 먼저 녹향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고전음악 감상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너무나 유명하죠. 네, 녹향입니다. 우리 1946년에 클래식을 사랑했던 이창수라는 분이 동호인들의 음악 감상실 공간으로 향촌동의 자택 지하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 공간이 지금의 향촌동 수제화 골목입니다. 네. 그 감상실은 이제 동호 회원들의 집합소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부터 대량 매입해둔 SP판과 축음기를 갖고 지역의 첫 음악 감상회 모임을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광복 후에 좀 어지러운 시기에 생겨난 음악 감상실,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남달랐겠는데 그 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나요? 사실은 이 음악 감상실 자체가 시민분들 참 먹고 살기 빠듯했던 시기고 또 한국 전쟁이라는 거 막 이렇게 났는데도 문화예술의 어떤 활발했던 대구에서는 좀 특이하게 계속해서 좀 발달이 돼 갔는데 특히 피난온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종군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기에 이분들이 아주 이 나름대로 이 공간에 와서 좀 기념비적인 공간이었다. 그렇게 좀 많이 평가를 했고요. 또 이 녹향에서는 그 유명한 이중섭 화가의 은지화라든지 가곡 명태 이런 명작들이 녹향에서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유치환, 이호우 같은 당대의 대단한 예술인들이 여기 와서 문화의 어떤 사랑방, 명작의 산실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야, 한국 전쟁 당시에 이 명작의 산실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탄생했겠어요. 네, 아주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음악가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이 찾았는데요. 특히 시인 유치환, 신동집, 양명문, 화가인 황소 작가로 유명한 이중섭, 소설가 최정희 등 당대 최고의 문인들과 예술가들이 즐겨 찾았습니다. 그중에서 양명문이 쓴 시 명태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실 때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이런 아주 유명한 가곡인데요. 이 가곡이 바로 그 녹향에서 바로 탄생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이제 변훈이라는 작곡자가 곡을 붙여서 탄생한 곡이 명태라는 곡인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 클래식의 명태라는 제목이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베이스 오연명이 노래를 불러서 상당히 유명해졌죠. 재밌기도 한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가곡입니다. 네. 황소 작가로 유명한 이중섭도 이 녹향을 사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중섭의 미술관이 제주에 있는데 이중섭은 제주에 1년여밖에 기가지 않았거든요. 우리 대구에는 2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드나들었던 곳이 바로 녹향이 그중에 한 곳인데요. 예. 이 은지화라는 것은 예전에 담배값 속에 보면 은색 포장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못 같은 것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이중섭의 은지화입니다. 네. 그때 당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주인장이었던 이창수 그분이 하도 이게 돈도 없이 커피를 마시러 오면 그 은지화를 하나를 받고 커피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이중섭이 준 은지화만 모았으면 대단했을 것이고 박물관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 버렸나요? 그때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서 하나도 남는 게 없다라고 너무 아쉽네요.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녹향과 같은 음악 감상실 운영이 쉽지가 않을 네. 텐데 현재 이 녹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클래식 음악이 여러 어떤 매체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어려운데 아직까지 진귀한 음반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긴 수많은 레코드판이나 희귀한 축음기가 있는데 경영난이 왔던 것이죠. 네. 그래서 문을 닫을 뻔한 것을 우리 대구시와 중구청 또 일반 예술인 단체들이 또 여러 가지 지킴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대구문학관 지하로 가서 여전히 사랑을 받으면서 그때 계셨던 분이 돌아가시자 그의 아들인 이정춘이라는 분이 녹향의 1위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역할과 의미가 상당합니다. 대구의 네. 역사와 함께하는 그렇죠. 그런 음악 감상실이네요. 역사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전쟁 전후기 음악 감상실 르네상스인가 이름이 아주 멋진데요. 뭐 말 그대로 부활입니다. 부흥이고. 네.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 이제 이분은 1951년 거의 6.25 전쟁의 정점기에 피난을 왔어요. 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간단한 것만 들고 오는데 이분은 음반과 관련 기기를 다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보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박용찬이라는 분이. 그래서 1.45 때 오면서 트럭에 싣고 올 정도로 상당했던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네,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르네상스는 그럼 그 시기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 말 그대로 이제 지친 예술인들의 위안을 주고 뭐 활력이 되는 그런 공간을 했는데 우리 노벨 문학상에도 2번이나 그 노미네이트 됐던 구상 시인의 초토의 시를 쓴 구상 시인 이런 분들과 같은 문인들 그리고 예술가들 특히 그 영화 배우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신상옥 씨 또 영화배우 최은희 씨 같은 부부 있죠. 이런 분들도 자주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 르네상스는 지금 어떻게 남아 있나요? 예, 이 르네상스는 과거에 이 외신 기자가 미국의 유명한 음악 잡지 에티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 전쟁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음악의 성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구 음악협회에서 이 에티드라는 그때 잡지를 구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확인해 보니. 이제 그래 됐는데 이제 휴전이 끝나고 박용찬이라는 분은 서울은 가게 됐지만 그 건물은 아직도 우리 대구 근대 골목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문학관 뒤에 골목 안에 있는데 그 과거에 르네상스가 있었던 곳임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냥 이제 건물만 있나요? 관광 해설사 분들이 가면서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던 장소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악 감상실 녹향 말고도 지금 대구에서 70년 가까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음악 감상실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하이마트.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예. 녹향과 하이마트인데 이 두 개는 이제 르네상스는 없어졌고 올라갔으니까요. 대구에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입니다. 이 하이마트는 이 독일어로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1957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녹향보다 약 10여 년 뒤에 이제 열었는데 이때 이제 레코드라는 것이 사실 뭐 일반화되기 전에
거의 낭만의 아이콘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도 동성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57년에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건 정말 그렇죠.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그때 문을 열으셨던 분의 성함이 김수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57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지금 약 7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따님에게 이걸 계속 지켜달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김순이라는 분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받았고 지금은 그분의 아들인 박수원 씨가 3대를 이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이마트라는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네, 동성로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마트 감상실 녹향과 함께 대구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보기 드문 현존하는 음악 감상실이네요. 그렇죠. 거의 70년, 80년 가까이 된 아주 드문 음악 감상실이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많은 동호회들이 열리고 그야말로 번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 가지 매체들이 나오고 또 점점 더 이렇게 보면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마트의 이제 김순희 같은 분은 하이마트를 지키겠다고 아버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고 있고 지금 경영난이 되고 있지만 그의 아들분에게 또 넘겨서 이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세 곳 르네상스는 지금은 없지만 이 세 곳 중 아직 두 곳은 녹향과 또 하이마트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시민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제공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들이 대를 이어 지키고 있는 녹향 그리고 3대째 이어가고 있는 하이마트. 오늘도 레코드 바늘에 바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옛 음반들이 빼곡하게 되어 있어서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그리고 거기 가면 축원기 정말 보기 어려운 축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혹시 시간이 약속을 정해서 시내에 나가실 때 조금 더 일찍 가셔서 그때의 장소성, 역사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게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80년 가까운 세월을 같이 해온 대구문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동호회라든지 앞으로 좀 학생들이 특별활동 등을 통해서 그 활력을 점점 더 찾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녹향과 하이마트 꼭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클래식 음악 감상실과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대구의 소중한 음악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보 클립. 울진군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축제인 제33회 경북도민 생활체육 대축전이 22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로 4년 만에 개회식과 전 종목의 경기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는데요. 개회식은 선수와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함께 전원 선물 증정과 추첨 행사가 진행되고 이번 행사 22개 시군에서 검도, 게이트볼, 축구 등 23개 종목에 8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오는 23일 토요일 대구 수성구 드랑길 일대에서 2023 드랑길 푸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도로 위에 음식 판매 부스를 차린 로드 레스토랑, 즉석에서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나름 가수다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축제 전날에는 드랑길 주차장을 개방해 야식당을 열고 아트몰에서 공연과 이벤트 행사도 진행하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랄로 6차선 도로에 차량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대구 중구청이 대구 수제화협회와 함께 오는 23일 제10회 대구 중구 향촌동 수제화 골목축제 빨강구두 이야기를 개최합니다. 파페라와 통기타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명품구두 경매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수제화 가요제도 여는데요. 지역문화 발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구시가 23일과 24일까지 2023 파워풀 대구 뮤직 페스타 콘서트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한 대구 메타라이브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돼 소란, 이석훈 등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과 버스킹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연은 대구 스타디움 서평 광장에서 열리며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경주시가 이번 주말 이틀간 몸과 마음의 면역을 키우는 2023 힐링 페스타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스페셜 힐링, 테라피 워크숍, 필라테스 요가 라이브, 야외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됩니다. 야외 광장에서는 힐링 마켓과 아트 워크숍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릭 박나영이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들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세수가 당초 예산액보다 6,2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연말까지 비상재정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각종 사업과 행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 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과 복지 세심하게 살펴주길 기대해 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